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랑부풀에서 대출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최강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제 간단하게 네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S은행에 소속되어 있는 대출 상담사 최광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은행을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개사 일도 같이 하고 있다고 네,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현재는 대구의 마스터 중개법인의 소속 공인중개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병행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너지 효과, 저의 어떤 역량을 좀 최대한 좀 발휘하고자 중개사까지 겸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게 실제로 좀 도움이 되나 보네요. 아무래도 중개에 이어지는 부분들 중에 또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출이기 때문에 그 대출 어떤 안내, 설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아무래도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최대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개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래서 병행하는 데는 상당히 이 일 저 일 다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모시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던 것은 네네. 아무래도 이제 대출 같은 것들이 지금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크잖아요. 네, 뭐 예를 맞습니다. 들어서 네.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 때문에 거래량이 좀 증가했다 이런 말들도 있고 특히나 이제 대구는 입주장에 공급이 아주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어떤 또 에피소드들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한번 이제 질문을 드려볼까 싶거든요. 네. 혹시 입주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좀 담당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현재 최근 예를 들면 우선 지금 완료된 현장 중에는 부산의 이주비 대출 그리고 김해 쪽에 중도금 대출을 이제 최근에 완료를 했고요.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현장은 두 군데인데 언급을 해도 상관은 없을까요? 뭐 괜찮으시면 그냥 편하게 우선 말씀하세요. 이제 다사 쪽에 이제 입주하는 현장. 금올림. 네. 네네. 다사 금호올림이랑 그리고 이제 서대구역에 서안 이다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두 군데. 네, 맞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 건으로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예전 건입니다. 일단 달성 공원 인근의 대단지 아파트랑 그리고 대구역 뒤편 인근의 대단지 아파트도 지금 예정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감삼쯤에 또 단지가 수가 좀 세대서 적긴 하지만 또 일단 한 세 군데 정도는 또 예정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말 이제 입주 잔금에 대해서는 이제 경험도 좀 많으실 거고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지식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보통 어떤 조건으로 네.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집단 대출의 어떤 조건들을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입주하는 현장의 대출들은 KB 시세가 고지되기 전에 대부분 대출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감정들을 하죠. 감정들을 하면 그 감정가에서 최대 80%까지 그리고 무주택이시라면 70%까지 주택이 있으시다면 60%까지 일단 한도는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서 상당히 조금 낮아져 있는 현재 상황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 5%라는 이 벽을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혹은 6%, 7%까지도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렇게 금리에 적용을 받고 대출들을 진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특례보금자리가 3% 후반부터 4% 중반 이게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그 기간에 어떤 저렴한 4%대라는 금리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3% 후반까지도 나오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즘 사실 이제 제가 많이 듣고 있는 질문 중에 한 개가 이런 입주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느냐 이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충분히 나온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 맞습니다. 이게 특례보금자리로는 원칙적으로 이제 등기가 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등기가 나지 않은 후치 현장들은
사전에 주택금융공사와 은행 간의 협약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실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들어가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걱정하는 네. 게 사실 뭐 대부분 또 무주택자 분들이실 거니까 네. 웬만하면 걱정은 없겠다라고 네. 보여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나 이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렇게 뭐 유주택자라고 했었을 때 안 나오는 비율들이 좀 있나요? 우선은 이제 가장 크게 나오냐 안 나오냐를 가장 큰 부류로 나누면 네. 원 분양을 받으신 원 분양자냐, 그렇지 않은 이후에, 그러니까 일정 기간 이후에 전매하신 전매자냐에 따라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2년 7월, 작년 7월 이후에 이제 전매를 하시는 경우를 하면 1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DSR 부채 상환 비율을 40%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대출이 조금 한도가 줄어든다든지 네.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 뭐 발생되기도 하죠. 그럼 실제로 이제 좀 안 되었던 그 사례가 구체적으로 있었나요? 요 부분은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작년 12월쯤에 전매를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중도금 승계까지 다 무리 없이 받으셨어요. 아, 중도금까지는 맞습니다. 다 대출이 다 진행됐는데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잔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간에 어떤 조금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좀 발생이 되셔서 신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니까 그분이 이제 대출이 안 되는 상황들이 최근에 한번 발생이 됐죠. 그럼 신용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사실 좀 큰 이슈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뭐 대출 조금 더 신용 대출 좀 받았는데 이제 잔금 대출이 안 되었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연체라는 부분은 은행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연체 뭐 세금부터 해서 뭐 카드 여러 가지 대출 이런 어떤 연체 항목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분의 어떤 컨디션은 더욱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대출이 힘들게 되는 거죠. 네.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연체 정도의 수준까지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이제 잔금 대출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등급을 환산해 내기도 하는데 그 은행마다 취급할 수 있는 그 범위들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뭐 당연히 1금융 쪽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1등급에서 4등급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뭐 5, 6등급 정도는 뭐 은행 어떤 뭐 지점이나 어떤 지점장님이나 그 어떤 심사를 통해서도 가능 여부가 확인될 수 있고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신용 점수로 요즘은 환산을 해서 적용을 하지만 조금 이해하기 쉽게 등급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이후에 7등급 이후로 하시면 1금융 쪽에서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금융 쪽에서는 그래도 지급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못해도 연체 정도만 잘 관리했다라면 충분하다. 우선은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상황인 건데. 일단은 뭐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챙기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간혹 그 신용 소득이 없으신 분들 중에 신용카드 그러니까 신용적인 어떤 그 활동들 거래들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인데 현금만 오롯이 쓰면 현금 영수증도 없이 오롯이 현금만 쓰시면 이분을 평가할 수 있는 수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등급이 좋아질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수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유의해 주시면 조금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도 갑자기 이제 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주부님들 명의로 아파트를 받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뭐 간접 증빙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카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강보험료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대체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충분히라는 단어도 솔직히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분들께서 소득이 없으신 상황에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남편분이나 뭐 자녀분들 명의로 들어가실 거고 간혹 이제 부부 합산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용카드를 쓰고 계시다면 이제 신용카드로 추정해서 뭐 대출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대략적인 금액들이 사실 대구 입주하는 아파트들이라면 좀 비슷비슷한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84 타입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제 보통 뭐 한 4, 5억대가 일반적이니까 그 정도를 기준으로 만약에 한 70%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많아도 3억대를 받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받을 때 이제 보통 뭐 직장인 분들도 있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그래도 이제 최소 얼마 정도면 나온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좀 궁금한 것 같더라고요. 요 부분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렇게 DSR이 강화되기 전에는 대략적으로 소득이 얼마고 현재 부채가 얼마고 필요하신 금액이 얼마다 나왔을 때는 고객님 이 정도 필요하시니 이 정도 부채가 있네요. 그러면 소득은 이 정도 돼야지 이 정도 나옵니다. 이게 설명드리기가 뭐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DSR을 강화를 하면서부터 일일이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요 정도 필요하신 상황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솔직히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세요. 드릴 수 아니, 대출이라는 게 이제 또 넣어봐야지 우리가 명확하게 맞습니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이게 제 질문 자체가 좀 모호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건데 제가 딱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 가정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답변 자체가 아주 확실하게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이제 경험적으로 보셨을 때 보통 이제 뭐 한 신용대출이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씩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연봉이 그래도 한 4천 정도는 잡힌다.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한 3억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요거는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3억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그럼 대략 얼마 정도까지 가나요? 대략적이라면 네. 2억 정도 수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2억을 넘기는 거는 이제 뭐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무난하게는 2억 정도. 무난하게는. 2억을 마지노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요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제 경험상 지금 계산기도 없고 제 경험상 말씀드린 수치이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입주를 할 때는 여러 사람들의 대출을 이제 한꺼번에 다루시게 될 거니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 많을 거다 생각이 드는 에피소드요? 건데. 그 CG에 그 오피스텔 단지가 있었는데 분양가가 4억에서 5억 정도 하는 오피스텔 84타입 전용 기준으로 84타입이었는데 당시에 감정가가 8억 이상 9억 수준으로 나왔던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그 등기가 아직 안 난 후치 현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피스텔도 후치가 가능하니 요거 우리가 다 진행할 수 있겠구나. 현장을 막상 오픈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모은행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후치 상품을 해서 저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싹 다 쓸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경쟁이다 이런 그럼요. 측면에서 말씀하신 엄청 거죠? 치열합니다. 간혹 같은 은행에 소속돼 있는 수탁돼 있는 그 법인 내에서도 서로 경쟁이다 보니까 엄청 치열하죠. 네.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현장을 진행 중에 있어도 언제 같은 그 은행에서 상담사들한테 뺏길 수도 있는 아주 치열한 현장입니다. 이게 경쟁이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치열하고 영업도 그러면 상당히 중요할 것 그럼요. 같다 이런 느낌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이주비 대출을 진행한 현장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조금 이제 연세에 있으신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주비 대출을 요즘은 이제 모바일로 사전에 동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 한 대여섯 장 정도 심플하게 성함 정도만 적으시고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아니라든지 이제 그렇게 사전 동의를 좀 진행할 수 없는 분들은 거의 이제 대출 서류 한 권의 분량의 그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 글을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A4 용지에 크게 이렇게 글자를 적어서 따라 적어주세요라고 했던 뭐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그 모 지점에 그 대출 서류를 받는 곳이 3층이었는데 이제 연세 있으신 또 분이 이제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오르시기 힘드셔 하셔가지고 뭐 업고 이제 3층까지
저는 이제 아직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날씬한 체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삼층 올라가기 참 버거운데, 그 어르신을 업고 모시고 이제 서류를 적고 다시 업고 모시다 드려. 그런 기억들, 이게 에피소드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억들. 이게 들어보니까 뭐 대출 자체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생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대출이라고 하면 사실 막연한 두려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사실 내 인생에 보면 가장 큰 돈을 이제 빌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대출을 이제 받는 과정에서 긴장감, 두려움들은 많이 있지만은 실제 받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라는 느낌을 많이 받곤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대출을 진행해 보시는 경험에서 우리가 대출을 어떤 식으로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대출 맞습니다. 두렵죠. 저도 저희 부모님께서 대출을 내면 큰일 날 것처럼 항상 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빚이 없어야 된다. 빚이 없어야 된다. 그 전에 제가 대기업을 처음 입사를 했을 때도 돈을 많이 벌어서 빚 없이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고 항상 이렇게 세뇌받듯이 좀 교육을 들었었는데 첫 대출을 할 때 저 역시도 막 떨리고 긴장되고 했는데 두 번째 대출도 뭐 마찬가지로 떨리고 긴장되고 두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고 내가 그 일을 업을 하다 보니 이 대출에 대한 어떤 시너지, 그 효과, 뭐 수익률 이런 부분들이 배 이상 될 때도 있는 경험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은 대출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 잘 갚을 수 있다면. 다만 너무 부담스러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그러니까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 정도의 대출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대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사실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자면 네. 뭐 정말 이제 아파트에 입주하는 상황에서 내가 대출 비율을 얼마나 드릴 것이냐 이것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70%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 나는 이제 금액을 이제 월마다 나가는 금액을 좀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한 150만 원이면 150만 원, 100만이면 100만 원 이제 나는 50%만 딱 받을 거야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이제 본인의 선택이긴 하겠지만은 이 대출을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물론 이제 실거주만을 내가 이 집만을 사서 이 집에 계속 거주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당연히 충분히 대출을 적게 하셔서 나갈 수 있는 어떤 부담을 줄이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혹시라도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물건에서 나올 수 있는 대출은 조금 더 최대한 땡겨서 쓰시면서 다른 쪽에도 다른 자금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이런 고민들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냥 참고 용도로 한번 네네.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연장선으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이제 그런 대출을 실행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대출은 여러 상담사분들하고 여러 은행들하고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상품이에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게 특례 보금자리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사용을 하시다가 언제든지 내가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갈아타기라고 하죠. 대안을 하시면 되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그 특례 보금자리론의 장점은 감정가, 그러니까 그 물건에 적용하는 물건의 가액을 일단 입주하는 현장이라면 분양가를 적용해 준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를 감정으로 보는데 그게 무슨 장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주변에 이제 그 마이너스 피들이 상당히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상담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게 분양가도 감정이 나올까?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어떤 그 빌라 사기 그런 것들이 감정 기관들의 어떤 개입 여부가 또 이슈가 되면서 그 상당히 조금 감정 평가 기관들이 조금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조차도 감정을 낼 수 없는 상황들이 조금 연출이 되고 있어서 그러한 현장이라면 충분히 특례보금자료를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이 마이너스 B가 막 정말 극심한 네네. 곳들은 이거 감정평가 금액 얼마 나오겠느냐, 그래서 대출 얼마까지 진행되겠느냐, 항상 이런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특례보금자리론 자체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 자체가 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한도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제 큰 혜택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현재로는 네.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죠. 자, 오늘은 저희 랑구풀에 대출을 담당해 주시는 이제 최관진 전문가님 모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또 이제 개별적으로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이제 전화 같은 응대도 잘 받으시니까 편하게 이제 또 질문을 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볼 내용은 이 정도로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대출 상담사분들, 은행들 상담하는 내용들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셔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반드시 상담사와 상담을 하실 때는 은행연합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 사람이 정식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대출 모집인, 대출 상담사인지 확인을 하시고 상담 대출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